좋아, 이걸로 녹화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한 6작품 정도 나갈 생각이고요. 지난 시간에 오늘도 고전 소설, EBS 고전 소설 쪽을 좀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고전만 했으니까 오늘은 현대 소설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현대 소설 파트, 현대 소설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4쪽.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밴드에 자료 올리라거든요. 올해 계속 이렇게 좀 줄 거예요. 계획은 EBS 문학 전지문. 사실 비문학은 독해 잘해서 독해 어떤 파트가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이해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해마다 해보면 비문학은 어떤 지문 정리 이런 게 크게 필요하진 않고 지문을 독해하다가 선생님 이 단락이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선생님이 좀 많이 받아요. 선생님이 지금 강북 메가스터디에서는 독서하고 있고 뭐 그런데 그쪽에서는 문학, 독서 다 같이 하는데 문학은 작품 해석이 꽤 중요하니까 문학은 이 작품, 저 작품을 이게 정리하는 나이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도 공지를 했지만 이제 계속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줄 것입니다. 이제 해설지인데 EBS 수능 특강 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있는 설명은 너무 작다 해서 이게 너희가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 수업이 쌓이면서 따라가는 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 근데 문제는 8월, 9월, 10월쯤에 수능 특강을 수능 완성까지 끝나고 수능 특강을 너희가 다시 복습할 거 아니냐? 이제 그때 황당함을 느낄 거예요. 그때 수능 특강을 딱 펼치면 이걸 어느 세월에 다 복습을 하지? 뭐 기억이 안 남아있는 작품이 좀 많을 텐데 그래서 그때 이것 정도만 읽으면 될 거야 라고 좀 압축을 해놓은 게 이겁니다. 수특 설명서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돼 있을 것이고 원래는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올린다라고 했는데 오늘 수업을 할 때도 이제 이걸 같이 보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작성이 좀 빨리 끝나서 어제 밤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좀 빨리 올릴 수 있으면 빨리 올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입니다. 평가원에서 쓰는 학년도라고 하는 건 내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년은 올해 2024년에 나온 EBS고 2025학년도 대입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는 건 2025년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평가원에서 하는 건 2024년에 시행이 될 때 2025라는 숫자를 쓰고 교육청은 2024 이렇게 숫자를 씁니다. 3, 4, 7은 교육청하고 평가원하고 약간 자존심 싸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평가원은 이렇게 쓰고 교육청은 이렇게 쓰고 모의고사를 볼 때도 그럴 겁니다. 하여튼 EBS 작품이에요. 좋아, 해볼게요. 일단 문학 들어갈 때 도와주는 보기가 있으면 보기에서 말하는 일반어를 좀 잡고 오라고 했지. 자, 4번 문제 167쪽에 4번 문제가 이 작품을 좀 도와주는 보기네요. 보고 들어갑시다. 자, 둘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하여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하는데 양쪽 집단의 속성이 다 있다는 말이지.
경계인은 서로 다른 문화의 경계에 서기 때문에 심한 정서적 불안을 겪을 수 있다. 이 작품에 경계인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두 사회에 동시에 속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심리적 불안정. 안정감이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답니다. 정서적 불안을 겪을 수 있다. 오케이. 이 작품의 나가 등장하니까 몇 인칭 시점이에요? 그렇지.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서술을 한다는 건 소설에서 시점으로 따지면 1인칭인 거고 1인칭일 때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그 결정 기준은 핵심 사건의 당사자냐 아니냐. 오케이. 그러니까 나가 등장하지 않는 서술자, 작품 밖의 서술자라고 하는 3인칭이 서술할 때는 관찰자냐 전지적이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보느냐 신으로서 내면 묘사가 가능하냐, 이제 이 두 가지가 기준이라면 1인칭일 때는 핵심 사건의 당사자냐 아니냐, 딱 이 두 개가 중요해요. 1인칭에서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롭고요. 왜냐면 핵심 사건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작품은 좀 쉬운 편입니다. 오케이? 좀 이따 한번 읽어보면서 나가볼게요. 일단 1인칭 시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시점은 1인칭. 수능에서는 원리를 물어보는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용어보다는 1인칭을 작품 속의 서술자, 작품 안의 서술자 이런 식으로 풀어 말하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풀어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3인칭 시점이면 작품 밖의 서술자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하고요. 자, 나는 경계인으로서, 자, 나라는 서술자가 지금 경계인으로 등장을 했네요. 아까 말한 경계인이 이 작품의 나라는 인물이래요. 자의식을 드러내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쪽 저쪽에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일본에서 근대 문물을 경험한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나라는 인물은 이제 경계인이라는 보편적인 존재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인물 설명으로 집중을 해서 나라는 인물은 일본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공부하는 지식인으로 이건 선생님이 좀 미리 말해준 거예요. 일본에서 유학하는 이제 그런 사람 일본에서 근대 문물을 경험한 지식인으로 이렇게 조선 민중에 대해 우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나는 지식인이야. 난 좀 뛰어나. 문물을 경험한 것도 뛰어나고 생각도 뛰어나. 이제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냉소하지만 조선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냉소한대요. 냉소가 뭐예요? 그렇지. 차가운 웃음이란 뜻으로 비웃음이란 말이에요. 보통 조소라고도 잘 나오고요. 자기가 자기를 비웃는 태도를 뭐라고 하지? 자조. 그렇지. 오케이? 그때 조도 요거. 스스로가 식민지 지배를 받는 민족의 일원일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고 고뇌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조선인의 일원이야. 조선인으로서 나도 좀 열등한 민족이야. 그래서 좀 민족이 열등하다기보다는 핍박받는 민족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인으로서 정체성을 바탕으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모색한다. 이렇게 실마리를 모색하는 거야. 탐색하는 거야. 얘들아, 보기는 일반 논일 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작품의 어떤 구절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게 맞는 말이어야 돼. 작품의 아무 구절이나 이거랑 연결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 선생님이 주의를 줬던 거. 그러니까 얘가 탄식하고 있어. 아 괴로워 뭐 이러고 있어. 거기서 갈등에서의 실마리를 모색한다, 이런 함정을 파면은 그건 아닌 거지. 그렇지? 갈등에서의 뭐 실마리를 파악하는, 찾는 그런 구절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무 구절에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오케이.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작품이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산문문학, 소설, 이야기글, 서사장은 인물파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일단 나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나왔고, 지금 보기만 대략 읽어도 이게 부수적 인물로서 이 정도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식인들이 어떤 내적 갈등을 겪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 일본 갔다 오시는 분은 모두 그런 양복을 입으십디다 그려. 일본에서 오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있는 게 신기한가 봐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복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보기에 나왔던 단어 중에 뭐에 속하는 걸까요? 근데 그렇지? 오케이? 아, 희한하네요.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며 걸자는 그라는 3인칭 대명사 지칭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는 이 당시 소설에서 걸자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는 뭐 이런 말이야. 외투 위로 내다보이는 학생 깃에 달린 금 글자를 바라보고 웃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학생복을 입었고 금빛 어떤 되게 멋있는 뭐 글자도 새겨져 있고 그 옷을 좀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일본 유학생이 더구나 합병 이후니까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지. 한일합병, 합방. 한일합방이 몇 년이지? 10년. 그렇지? 10년에 먹힌다, 공식적으로. 그 전부터 거의 먹히다시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법적으로도 좀 노골적으로 당하죠. 몇 년에 해방되지? 45년. 오케이. 아우, 똘똘합니다.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 재수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 새끼들아 이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36년, 그래서 시에서 암울한 36년이라고 나오면 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쓴 작품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시대 신지식인의 선구이듯이 보이는 때라. 이 촌청년도 아까 그 골자가 촌청년, 촌사람인 거야. 조선에서도 좀 이렇게 신문물을 접하지 못한 사람, 부러운 눈으로 나를, 복이 없어도 1인칭 서술자인 거 여기서 확인되죠? 나를 자꾸 쳐다보며 이것저것 묻고 싶으나 뭘 물을지 몰라서 망설이는 모양 같다. 자, 조선인 촌사람 청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러움과 동경의 시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서 태도는 수능에서 항상 물어보는 그런 포인트니까 문학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당신은 무엇을 하쇼? 나는 대학 대신에 딴소리를 하였다. 네, 갓 장사를 다니는 장돌뱅이입니다. 이제 걸자 그 조선 촌사람 청년의 직업은 갓을 파는 장수인 거지. 장돌뱅이라고 하는 건 장터를 돌아다니며 장사라는 보부상 같은 행상 같은 사람입니다. 오케이. 삶이 좀 정착되어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는 자비하듯 스스로 비하하듯 웃지도 않으며 자기 입으로 장돌뱅이를 한다. 갓이요? 그래, 요새도 갓이 잘 팔리나요? 그저 그렇지요. 촌에서들은 그들 여전히 갓을 쓰니까.
그러니까 촌에서만 좀 쓰는 우리 전통의 것이 소외되는 그런 조선의 현실도 볼 수 있고요. 나는 좀 의외로 생각하였다. 잠깐 말을 끊었다가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당신부터 왜 머리를 안 깎고 세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귀찮고 돈도 더 들지 않소? 그러니까 나는 근대 문물로 왜 바꾸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근대 문물이 좋은데 왜 계속 상투를 틀고 우리 허리까지 무릎까지 오는 그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건 정말 힘들겠죠. 그렇죠? 왜 이거 안 잘라요?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대사인데 이 작품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 있는 웬걸요 촌에서 머리를 깎으려면 더 패롭고 패가 된다는 거죠. 실상 돈도 더 들죠. 이거 무슨 말이야? 게다가 머리를 깎으면 형장네들처럼 형장이라는 말은 비슷한 나이 또래 2인칭 그러니까 요즘 당신이라는 2인칭을 쓰면 약간 좀 싸우자는 것 같잖아. 문법하는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 요즘은 이때 말고요. 2인칭으로 말할 때는 약간 상대를 낮잡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쪽에서 당신 너 말 다 했어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2인칭 당신도 있고요.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되게 달콤하게 말하는 당신이 애랑 좀 얘기해봐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당신도 있죠. 그 3인칭으로 높이는 당신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어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께서 그게 걱정이 되시나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당신이 할머니라는 그 3인칭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장은 2인칭 당신 같은 건데 그 당시에 비슷한 나이 또래를 이건 좀 낮잡는 게 아니라 약간 괜찮게 대접하며 부를 때 형장이 그치?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2인칭 대상 비슷한 나이 또래지만 좀 존칭으로 대접하는 그런 용어예요. 모양으로 내지어도 할 줄 알고 내지어 안쪽 땅 말은 그 당시에 일본어를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소설에서 내지어 또는 국어가 일본어를 말해요. 먹혔으니까요. 할 줄 알고 시체학문은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학문, 그러니까 근대 학문, 신학문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요? 머리만 깎고 내 집 사람을 만나. 내 집 사람도 역시나 일본인을 말해요. 일본이 아니라는 그런 범주로 쓰였던 거예요. 만나도 말 대답하나 똑똑히 못하면 관청에 가서든지 순사를 만나서든지 더 성이 가실 때가 많지요. 이렇게 망거를 쓰고 있으면 망거는 우리 옛날 그 상투 틀 때 그물같이 생긴 걸로 말총으로 엮어 만든 건데 머리를 좀 관리하는 그걸 말해요. 그 망거를 쓰고 있으면 요보라고 해서 조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오케이? 조선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오케이. 드라마 보면은 조센징 이런 말 들어봤지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요보라고 해서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웬만한 것은 용서를 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깎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되게 중요한 대사입니다. 이 작품이 나오면 아마 이 포인트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방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얘가 머리 깎고 이 단발로 선생님 여기 머리 감을 때 금방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관리가 쉬울 텐데 편하고 돈도 덜 들고 왜 이렇게 새로운 문물로 머리를 깎지 않아요? 라고 말하니까 얘가 이렇게 신문물로 하고 다닐 때 일본말도 좀 하고 요즘 학문도 좀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조선의 촌사람들이 농사짓기도 바쁜데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우리처럼 일본말도 못하고 신지식인도 없고 그런데 신문물처럼 하고 다녀? 그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걸리면 더 치도곤을 당한단 말이지. 머리 깎고 다니는데 약간 못난 조선인으로 보이면 일본 사람들한테 더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중요한 포인트,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비참한 삶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일본의 억압성, 폭력성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거 하나. 오케이? 그리고 이건 좀 흔하죠. 근데 여기 이게 이 소설의 되게 중요한 면인데, 그러니까 옛날 우리 구식으로 하고 다니면 일본 사람들이 딱 보고 아우 저 무식하고 못난 조선인이네 하고 웬만한 건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 바보를 보면 약간 아유 바보 하고 웃고 그냥 비웃고 피해가잖아. 아예 무시를 하니까. 그럼 좀 바보인데 잘난 체를 해. 그러면은 막 공격성이 드러나는데 그냥 바보야. 그러면 피해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덜 떨어지게 하고 다니는 게 더 편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자존심, 자기의 권리 이런 것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지. 그렇지? 좀 비굴한 모습. 오케이? 조선인의 비굴한 삶. 자신을 낮추고 편안함을 얻는 것. 그렇지. 뭐 개인이 일본이랑 막 너희들 왜 그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다가 더 큰 치욕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낭패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수사라는 일본의 경찰, 그런 애들이 칼 차고 다니면서 여차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막 찔러버리고 그래도 괜찮은 이제 이런 때였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작품 초기 작품명이 이제 묘지 뭐 이런 거였어요. 만세절은 나중에 좀 연재가 되면서 제목이 바뀐 거고, 처음에는 이 조선의 모습을 봐라 마치 묘지 같다. 이제 이런 게 이 작품의 포인트였단 말이지. 오케이, 껄껄 웃어버린다. 이거 자조감. 아유 못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도 그렇다지만 같은 조선 사람끼리라도 머리만 감고 양복을 입고 개와 장을 두르고, 장 자가 붙으면 지팡이 같은 거예요. 사극 보면은 이 당시 좀 신지식인들이 양복 입고 신사모자 쓰고 짧은 지팡이를 좀 폼내듯이 들고 다녔거든. 그렇게 좀 멋있게 영국 신사들이 짧은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것처럼 이제 신문물에 그런 양복 입고 짧은 지팡이 들고 이제 그런 패션, 신패션을 휘두르고 하면 대접이 다른 것 같이 역시 머리라도 깎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천대를 덜 받지 않소. 좀 패션을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다니시오. 언제까지든지 함부로 이제 훌 뿌리는 대로 꾹쩍꾹쩍 요번한 소리만 들으려.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좀 잘하고 다녀. 나는 골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동정은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동정 동그라미 치고 연민도 있습니다. 정서태도는 문학에서 핵심이야. 연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았다. 훌 뿌리거나 요보라고 하거나 천대는 받을 때뿐이지만 머리나 깎고 모자를 쓰고 개화장 짚고 다녀보시오.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조금만 하면 뺨때기나 얻어맞고 이런. 오케이.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멸시했다는 말이죠.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두 번쯤을 할 테니 괜히 트집 잡아 유치장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병신 취급 받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A파트. A파트 네 번째 줄부터 읽읍시다. 공포, 경계, 경계심, 미봉. 미봉이 뭐예요? 미봉책이라는 말 종종 나오는데 임시방편이라는 말이야. 임시방편, 미봉책, 임시방편으로 쓰는 방책 뭐 이런 말이에요. 가식, 굴복, 도회,
비굴, 도피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밑줄 치고 이거 쭉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다 어디에 해당되는 태도입니까? 조선인이 그러고 산다는 거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게 보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게 보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기에서 말한 대로 냉소도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유, 이렇게 바보처럼 살다니. 뭐 이런 말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165쪽. 어떻든지 그저 내 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나중엔 어찌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소망은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개, 돼지 취급을 하지 않고 비슷한 사람 취급을 해주면 그게 참 다행이겠다. 나중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돌려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그러니까 되게 겁이 나는 거죠. 겁을 먹고 있어.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서울에 도착해 머물다가 아내의 초상을 치른다. 자, 이 작품은 여로형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원래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옛날엔 되게 일찍부터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 그 남자는 큰일을 해야 돼 하면서 남자는 공부하러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집에서 시부모 모시고 살림하고 애 보고 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국에 죽어요. 그리고 아내의 상을 치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죠. 여러형 구조. 추상을 치러요. 아내는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동경에서 교분을 나누었던 카페 여급 정자에게 일본 이름으로 하면 또 무슨 꼬 이러겠지. 자라는 말이 이제 옛날 사람 이름에 자주 붙는데 일본어로 하면 무슨 꼬예요. 하나꼬, 미나꼬 하면서 이제 그런 일본에서 만난 그런 여자에게서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쓴다. 그러니까 정자는 새 삶을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자는 카페 여급을 그만두고 얘도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근데 신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해결되어 가고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자한테 쓰는 편지예요.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정자한테. 일본에서 인연이 있던 여자한테. 과거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이 오늘의 신생 새로 태어남을 위한 커다란 준비 시기이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정자가 쓰라린 경험을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고, 그게 이렇게 새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이 고3 생활을 힘들게 보낸 다음에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생이 된 걸 축하해. 고3 힘든 기간이 이 새로 태어난 걸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고단한 삶이 이런 새 출발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부끄러움도 느껴요. 정서 태도는 항상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도 당신처럼 힘든 어떤 노력을 감내하고 새로 발전해야 되는데 당신 대단해요. 이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생에 있어서도 다만 젊은 한때의 유흥 기분만에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것도 무슨 정서 태도야? 당신을 만나는 게 한순간의 유흥이 아니었다는 거지. 난 당신을 되게 깊이 있게 신중하게 됐다는 말이야. 그냥 어떤 카페 여급으로 가볍게 놀아보려는 심정으로 당신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을 좀 진심으로 깊이 있게 대했습니다. 세 줄 내려가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나도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책임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가 싶습니다. 자, 보기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까 보기에서 어떤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까 보기에서 내가 아까 그 부분을 안 적었구나. 지식인으로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길을 모색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지식인으로서 갈등 해소의 길을 모색합니다. 오케이. 나는 조선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일본에서 신문물을 배워서 좀 잘난 척하지만 나도 억압받는 그런 식민지의 백성이야. 나도 일본인한테 무시당하며 살 수 있어. 이 비참한 조선인에 나도 일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일제강점기의 지식인 소설은 이런 내용을 담을 때가 많아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특히 이 글은 지식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식인들은 뭘 해야 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새 길을 찾아야 할 의무감이 지금 듭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정자 때문인 거지. 카페 여급으로 좀 힘들게 살았지만 새 출발하는 정자처럼 자극을 받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새로운 길을 모색해 봐야겠다. 그렇습니다. 자, 니은이 있는 줄을 볼게요. 지금 내 주인은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이 조선의 현실을 비유한 거예요. 생활력을 잃은 백의의 백성과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해요. 흰 삼배 옷을 좀 즐겨 입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백의의 민족은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지. 조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백주에 횡행하는 임해망량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 조선의 현실에 나도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완전히 일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말이죠. 디귿에도 무덤 속에서 화석되어가는 구더기에 몸부림치는 질식, 조선의 현실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리을이요. 소학교 선생님이 샤벨 이렇게 말하죠. 칼이요. 칼을 차고 교단에 오른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같이 있는 선생님들이 칼 차고 들어와. 애들 까딱하면은 칼로 죽일 수 있다는 말이잖아.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식민지 조선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선 민족은 막 그냥 죽여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억압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다 비슷한 내용이네요. 165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오케이. 밑에서 일곱 번째 줄부터 좀 읽어볼게요.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천지는 그 참혹한 사륙의 피비린내가 거치고 휴전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세계대전에서 휴전조약이 마구마구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대전은 이제 세계대전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방향으로 좀 돌리고 있다는 말이죠. 세계는 평화의 분위기로 돌아서는 분위기인데,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을, 새로운 삶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세계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소학교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 칼을 떼어놓는 그 일본인의 칼을 비하하는 거죠. 욕하는 거죠. 그 장난감 같은 칼을 떼어놓은 날이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조선의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세계는 평화의 기류가 생겼지만 조선의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의 도는, 문학의 무리는 지식의 무리를 말하는 거지. 시, 소설가.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본령인가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좋아, 페이지 넘겨서 끄트머리 166쪽 나머지 4줄. 100원을 이 편지와 함께 붙여주었다. 정자한테 보내는 편지와 자기한테 있는 돈 중에 남은 돈 100원을
축하금으로 보내는 거야. 새로운 출발할 때 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자라는 여급을 좀 진심으로 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놀이객감으로 여자를 대한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를 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정자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일 마지막 줄, 지문 제일 마지막 줄, 이것으로 마감을 하여버리고, 그러니까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축하금을 보내고 새 출발하세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이 여자를 만나는데 시간을 쓰진 않을 거라는 거지. 왜 이런 메시지를 할까? 얘는 지금 여자 만날 때가 아니거든.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열심히 가보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길을 초철하게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여기서 한마디만 더. 지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볼 때 이 작품 나오면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오케이? 자, 조는 친구들 좀 띄워줘 옆에. 이 작품의 또 다른 출제 포인트. 얘가 이제 새 출발하기로 했잖아. 새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기차 같은 걸 탔을 때 어떤 여자가 저기 위에 짐을 올리는데 그 짐을 올리는데 막 고생을 해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 도와주려고는 해요. 근데 도와줄까? 도와줘야 하나?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장면이 상상하는 거? 조선 지식인들이 새 출발을 하려고 뭔가 갈등 해소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소극적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부족해요. 그렇죠? 조선 지식인의 소극적인 면모에 대한 좀 자조감, 비판, 이런 것도 이 작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지. 이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 딱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가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데 머뭇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이 작품 곳곳에 숨겨 있습니다. 즉 그런 곳에 밑줄이 쳐지고 물어본다면 조선 지식인이 뭔가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약하구나,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한 2분 시작. 자, 다 풀었나요? 해보자. 1번 문제 답은 몇 번?
3번 한번 볼게요. 헷갈리는 거. A에서 자신이 살아온 이력을 설명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력자가 붙으면 이제 어떤 시간에 따른 추이 이런 것들을 좀 적을 때 력자를 많이 쓰지. 근데 이걸 보면은 자신이 살아온 처지는 아니고 조선인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공포, 경계, 미봉, 가식 이게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강도야. 바보인 척하는 게 덜 얻어맞는 방법이야. 아 정말 비굴하다. 불쌍하긴 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비판적 태도와 연민이 동시에 있는 이제 그런 심리 내용이 A 파트입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고 4번 이렇게 됩니다. 타인의 언행에 대한 요 조선 청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B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담긴 의도,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다 라고 자기가 말을 하고 있죠. 답은 4번. 2번 문제 골자 이 사람 조선 촌사람 청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이죠. 그렇죠? 내지어가 쓸모없다고 여긴다. 여기가 틀렸죠. 내지어를 쓸 수 있으면 저도 신문을 하고 다니죠. 이 말에서 내지어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내지어를 못하니까 새로운 문물로 하고 다니면 더 당해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지식인들은 내지어도 하고 신문물도 뭐 이렇게 누리고 다니고 하면 당신 같은 사람들은 좀 일본 사람한테도 대접받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내지어도 못하는데 새롭게 하고 다니면 더 무시를 당해, 더 핍박을 당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답은 그것이 2번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조선인들의 모습, 조선인들이 계속 바보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서술자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연민도 보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태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있는 거죠. 4번 문제 답은 그렇지. 경계인이란 말이 나와도 작품의 해설과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가짠수가 경계인으로서 겪는 정서적 불안에 아니죠. 지금 정서적 불안을 느끼는 경계인은 나입니다. 나. 가짱수는 완전히 조선인, 식민지 백성에 속하는 것이 경계인이 아니에요. 오케이. 질문. 오케이. 헷갈릴 만한 선지도 없고요. 약간 피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작품 들어갈게요. 피곤한 사람은 잠깐 5분만 눈을 붙이세요.